여러분은 스페인 제국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무적 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자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세계의 은을 다 가진 최강 제국이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무너졌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스페인은 가장 잘 나가던 그 순간에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정확히 4번이나요. 그 첫 단추가 어디서 잘못 꿰었는지 4번의 선택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선택과 소름 끼치게 겹칩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이었다는 그 스페인이 도대체 얼마나 강했을까요? 이야기는 1492년 단 한 해에 벌어진 3가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그라나다를 함락시킵니다. 무려 800년 가까이 이어진 영토 전쟁을 끝낸 거죠. 같은 해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가는 항로를 열었고 흩어져 있던 왕국들은 하나로 묶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토 통일과 신대륙 진출이 같은 해에 동시에 터진 겁니다. 운명이 한꺼번에 손을 들어준 셈이죠. 이 출발선에서 80년 남짓 만에 스페인은 인류 역사에 손에 꼽히는 제국으로 솟아오릅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장 컸을 때 제국의 영토는 약 1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반도를 약 60개쯤 이어붙인 넓이입니다. 당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요. 스페인 땅에 빨간색을 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빨간색이 안 들어간 대륙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유럽 본토부터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저 멀리 아시아의 필리핀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쪽 영토에서 해가 져도 지구 반대편 영토에선 해가 떠 있었으니까요. 인류가 그때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나라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제국을 떠받친 건 군대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바로 은이었죠. 신대륙 깊숙한 곳에서 1545년 거대한 은광이 발견됩니다. 이후 무려 250년 동안 은이 캐어나온 곳, 바로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도시였습니다. 16세기 후반 전 세계에서 캐낸 은의 최대 60%가 이 한 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구를 돌던 은 10덩이 중 6덩이가 여기서 나온 셈이죠. 그러니 포토시로 사람과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창 때 이 도시의 인구는 16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렀거든요. 같은 시기 런던이나 파리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황량한 산골짜기에 16세기판 강남, 16세기판 실리콘밸리가 솟아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은이 거대한 함대에 실려 바다를 건너 전부 스페인 왕실로 흘러들어갔죠.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린 인물이 펠리페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 칼을 들고 전장을 누비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읽고 깨알 같은 글씨로 지시를 적어 내려보내는 사람이었죠. 말하자면 서류 위에서 세계를 통치한 제왕이었습니다. 멕시코의 광산도, 필리핀의 항구도, 유럽의 전쟁터도 전부 그의 책상 위를 거쳐갔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지구 반대편이 움직이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 땅, 세계 은의 60%, 그리고 책상 하나로 굴러가는 거대한 제국.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이 나라가 무너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이 영광의 한복판에서 스페인은 첫 번째 자충수를 둡니다. 그 첫 번째 자충수는 놀랍게도 돈이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내치는 일이었습니다. 때는 1492년 그라나다를 함락시킨 바로 그 해입니다. 스페인은 알람브라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을 향한 추방령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은 약 30만 명, 이 가운데 수만에서 10수만 명이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나머지 상당수는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당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쫓겨난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당시 유대인은 금융과 상업, 의학을 떠받치던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돈을 굴리고 거래를 트고 사람을 살리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가장 일 잘하는 부서를 통째로 내보낸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적 자본의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머릿속에 쌓인 기술과 심용, 그 자체가 돈이 되는 자산이라는 뜻인데요. 그 자산이 제 발로 국경 밖으로 걸어나간 겁니다. 공장이나 금고는 두고 갈 수 있어도 사람의 머릿속은 챙겨 떠나거든요. 그렇게 빠져나간 거래망과 신용은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거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00여 년이 흐른 뒤 스페인은 똑같은 자충수를 한 번 더 둡니다. 1609년부터 1614년까지 이번엔 모리스코였습니다. 모리스코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계 주민을 말합니다. 그 수가 약 27만 5천에서 30만 명, 당시 스페인 인구의 약 4%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20명 중 1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입니다. 이들은 농사와 수공업을 떠받치던 손이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지방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곳에서만 약 12만 명이 떠나야 했거든요. 한국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줄지어 배에 오르는 사람들, 짐이라곤 옷 몇 벌과 곡식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일군 밭과 집은 그 자리에 두고 떠나야 했죠. 그들이 떠난 들판은 누가 갈았을까요? 아무도 갈지 못했습니다. 일손이 빠지자 농촌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빠진 자리에는 잡초만 자랐고요. 거두던 곡식도 짜던 비단도 함께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가 됐을지 몰라도 나라를 먹여 살리던 손과 머리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럼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쪽이 내다버린 인재를 옆 나라들이 두 팔 벌려 받아 안았거든요. 추방당한 유대인을 받아들인 곳이 암스테르담입니다. 이 도시는 17세기 유럽 금융의 심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종교 박해를 피해 건너온 위그노를 품은 런던은요, 은행과 실크 산업이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운명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한쪽은 일 잘하는 직원을 제 손으로 내쫓았고요. 다른 한쪽은 그 직원을 데려다 경쟁사를 키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가장 돈 잘 버는 부서를 통째로 라이벌에게 넘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스페인은 미래의 적에게 자기 인재를 헌납한 꼴이 됐습니다. 사람을 잃은 자리를 스페인은 하늘에서 쏟아진 은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자충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을 제 손으로 내보낸 그 빈자리를 스페인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마침 신대륙에서는 은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포토시의 은입니다. 16세기 후반 전 세계에서 캐낸 은의 최대 60%가 이 산 하나에서 나왔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노다지였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끝없이 들어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또 1등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꽂힌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부지런히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 일할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스페인은 은이 쏟아지자 물건을 만들어 파는 법, 그러니까 버는 법을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대신 쓰는 법만 빠르게 익혔어요. 그런데 공짜 돈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붙습니다. 은이 유럽 전역에 풀리자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흔해지면 물건값이 오릅니다. 이걸 역사에서는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폭탄처럼 터진 거대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약 150년에 걸쳐 유럽의 물가가 무려 6배로 뛰었어요. 문제는 스페인이 가장 심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은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물가가 6배로 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스페인에서 만든 옷감, 스페인에서 만든 물건은 죄다 비싸졌습니다. 옆 나라 제품은 싼데 우리 것만 비싸니 아무도 스페인 물건을 안 삽니다.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조차 자기 나라 물건을 버리고 값싼 외국산을 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옷감을 짜며 살아온 직조공 입장에서는 어느 날부터
자기 천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 나라보다 솜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에 은이 너무 많이 풀려서요. 그러니 자국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은이 제 나라 산업을 죽인 거예요. 경제학에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 혹은 네덜란드병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너무 잘 벌리는 바람에 나머지 산업이 죄다 말라 죽는 병을 말하는 거죠. 스페인은 바로 그 병의 원조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그 많던 은이 다 어디로 샜을까요? 답은 충격적이게도 적국이었습니다. 캐낸 은 한 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포토시에서 배에 실린 은이 스페인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스페인에 머물 틈이 없었어요. 먼저 끝없는 전쟁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유럽 곳곳에서 벌인 전쟁과 무적 함대 같은 군사 모험은 한 나라의 살림을 통째로 거덜낼 규모였거든요. 다음은 왕실의 사치와 빚 이자로 빠집니다. 그리고 남은 은은 외국에서 사온 물건 값으로 나갑니다. 자기 나라 공장이 다 죽었으니 옷이며 무기며 죄다 수입해 써야 했으니까요. 그 은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는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상당량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흘러갔어요. 스페인과 싸우던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그 돈으로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을, 영국은 자기네 공장을 키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캐낸 은의 3분의 1에서 절반은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저 멀리 중국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마닐라 항구를 떠난 거대한 무역선들이 비단과 도자기를 싣고 오면서 그 값으로 스페인의 은을 중국에 쏟아부은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인이 목숨 걸고 캐낸 은으로 정작 부자가 된 건 스페인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중국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계 제1의 부자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펠리페 2세는 자기 치세 동안 국가 파산을 무려 4번이나 선언합니다. 1557년, 1560년, 1575년, 그리고 1596년이었어요. 국가 파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라가 빚을 더는 못 갚겠다고 두 손 들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1575년에는 갚아야 할 빚이 한 해 세금으로 걷는 돈의 약 2배까지 불어났습니다. 한 해 버는 돈의 2배를 빚으로 진 셈이니 결국 못 갚겠다며 사실상 상환을 거부해버렸어요.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전 세계 은의 60%를 쥐고 있던 나라가 같은 시기에 파산을 4번 했습니다.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세계에서 빚을 제일 못 갚는 나라가 된 거예요. 곳간에 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곳간 주인은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진 걸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쓰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보물도 결국 남의 주머니를 채워준다는 걸 스페인이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죠.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옆 나라들은 그 사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은이 떨어지면 다시 캐면 되고 산업이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그걸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스페인 혼자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를 썼죠.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공장을 세우고 돈을 빌려주고 굴리는 은행과 주식회사를 만들고 배를 띄워 세계 곳곳에 내다 파는 무역 시스템을 짰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화라는 건 결국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공장을 짓는 일입니다. 한번 잘 지어 놓으면 많이 만들수록 한 개당 비용은 점점 싸지죠.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바로 이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은 어땠을까요? 손만 뻗으면 은이 잡히는데 왜 굳이 공장을 짓겠습니까? 필요한 물건은 그냥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사오면 됐거든요. 스마트폰 시대가 코앞인데 혼자 피처폰 공장만 늘린 격이었습니다.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고 농사를 안 지으면 쌀이 떨어지는 순간 굶는 법이죠. 스페인은 산업화라는 첫 단추를 통째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 나옵니다. 스페인의 은으로 부자가 된 게 다름 아닌 스페인을 이긴 나라들이었거든요. 앞서 봤듯이 그 막대한 은은 전쟁비와 왕실 사치, 수입품 값으로 빠져나가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 은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공장을 돌리는 자본이 되고 그 자본이 다시 산업혁명의 종잣돈이 됐다는 거죠. 내가 평생 캐낸 돈으로 내 경쟁자가 나를 이길 무기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보다 더 허망한 역설이 또 있을까요? 물론 스페인이 곧바로 무너진 건 아닙니다. 18세기 보르본 왕가 때는 잠깐 기력을 회복하는 듯한 중흥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단추가 어긋난 흐름은 끝내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마침표는 1898년에 찍힙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마지막 식민지였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단돈 2천만 달러에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이 영토를 헐값에 매물로 내놓는 신세가 된 거죠. 이게 사실상 제국의 공식적인 종언이었습니다. 추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6년부터 3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들어선 프랑코 정권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급자족하는 고립경제를 택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이미 한참 앞서간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인재를 내쫓고 음에 취하고 산업을 벌인 그 선택들이 쌓여 무려 3세대를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500년이 지난 지금 스페인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놀랍게도 4번째 자충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제를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보겠습니다. 2008년 스페인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이번엔 은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2007년 한 해 건설과 주택 관련 산업이 스페인 GDP의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유로존 평균의 2배 수준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나라 경제의 5분의 1이 집 짓고 집 사고 파는 데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품이 터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 위기의 정점에서 청년 실업률이 약 55에서 57%까지 치솟았습니다. 20살 청년 2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사회 밖으로 밀려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페인 잘 나간다던데 그것도 또 거품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문제는 왜 잘 나가느냐죠? 숫자로 보면요, 2024년 기준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약 3.1%였습니다. 저성장에 허덕이는 유럽에서 독보적인 수치였거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24년 스페인을 올해의 경제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그 화려한 성적표의 속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페인 경제를 떠받치는 동력이 산업이나 기술이 아니거든요. 2024년 기준 서비스업이 경제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 중심엔 관광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스페인을 찾은 관광객이 약 9,400만 명, 세계 2위 관광대국이에요. 인구가 4,900만인 나라에 인구의 2배 가까운 손님이 다녀간 겁니다. 여기에 EU 보조금이 더해집니다. 코로나 이후 EU가 회원국에 뿌린 거대 기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EU에서 스페인은 최대 약 1,630억 유로를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260조 원이 넘는 규모죠. 그런데 이 돈, 집행 시한이 2026년 8월입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의 호황은 관광과 보조금이라는 외부 수혈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신용카드 한도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드값 돌아오는 날, 그게 2026년 8월인 거고요.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해안 도시 뒤에 빈 스페인이 있거든요. 2026년 현재 스페인 인구의 약 90%가 북토의 단 2.6%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해안과 마드리드권에만 사람이 빽빽하고 내륙은 사실상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 1.1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EU에서 최저 수준이에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결국 스페인은 16세기에 은으로 했던 일을 21세기엔 관광으로 바꿔 끼웠을 뿐입니다. 겉옷은 갈아입었지만 버는 나라가 아니라 쓰는 나라라는 체질은 그대로인 거죠. 내장은 안 고치고 새 옷만 갈아입은 환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화면 앞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500년짜리 교훈을 이제 우리 한국에 그대로 대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 같으셨죠? 지금부터는 우리 얘기입니다. 먼저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국은 1인당 GDP에서 스페인을 추월했습니다. 그 무겁던 유럽의 선진국을 우리가 앞질렀던 겁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2년 만인 2025년, 스페인이 한국을 다시 추월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스페인의 1인당 GDP는 약 36,200달러, 한국은 약 34,600달러입니다. 100m 달리기로 치면 앞서 달리던 우리가 결승선 직전에 도로 따라잡힌 셈입니다. 더 무거운 맥락이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1.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2024년 2%에서 절반으로 꺾인 겁니다. 여기에 유로와 강세까지 겹치면서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DP에서 스페인에 다시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해 일본도 1인당 GDP가 스페인에 추월당했거든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동아시아 제조강국 둘이 나란히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스페인이 걸었던 4번의 실수가 지금 우리 거울에 비치고 있습니다. 거울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 한 가지에 기대는 체질입니다. 스페인은 은 하나에 기댔죠. 한국은 무엇에 기대고 있을까요? 2025년 한국 수출은 약 7,1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반도체 한 품목이 24.4%, 그러니까 수출 4달러 중 1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거인인 셈이죠. 그 다리가 휘청하면 거인 전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거울, 텅 비어가는 안쪽입니다. 스페인은 인구의 약 90%가 북토의 2.6%에 몰려 살고 내륙은 텅 비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2024년 기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고 소멸 위험 지역은 130곳, 전체 시군구의 약 57%에 달합니다. 광역시인 부산마저 소멸 위험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빈 스페인의 한국판이 지금 우리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울, 다음 세대입니다. 스페인 출산율은 2024년 1.1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왔죠. 사람을 잃은 자리는 은으로도 반도체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페인은 은을 캐서 썼고 한국은 반도체를 심어서 길렀습니다. 분명히 출발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반도체 하나에만 기대고 사람과 지역을 키우는 일을 미뤄두는 순간 우리도 결국 심는 나라에서 쓰는 나라로 바뀝니다. 제국은 적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정점에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30년 뒤를 정한 거죠. 그 첫 단추를 지금 한국이 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던 스페인은 적에게 진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가장 돈 되는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내쫓았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쏟아진 은에 취해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셋째, 세상이 산업혁명으로 바뀌는데 혼자 멈춰섰습니다. 넷째, 500년이 지난 지금도 거품과 관광에 다시 기대고 있죠. 네 번의 선택은 전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진 걸 키우지 않고 쓰기만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스페인은 EU 보조금이라는 마지막 실탄을 2026년 8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체질을 바꾸면 5번째 실수를 피할 거고 또 관광에 흘려보내면 같은 길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단추를 꿰는 중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가진 걸 키우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스페인이 둘지도 모를 5번째 자충수, 그리고 한국이 지금 깨고 있는 그 첫 단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